마전고 1학년 한국사 조선의 4대 교린 외교와 국제 교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 그리고 양난 이후의 대외정책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우선 조선 초부터 시작하는데요. 명과의 여기 4대 관계 속에서 실리를 추구한다 얘기 나오죠.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4대의 의미가 있고 그 아래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외교정책의 기본, 위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은 어쨌든 뭐가 된다? 여기 앞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교린이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대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교리는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평화를 유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건국 직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동정벌 우리 얘기했죠. 최영, 이성계 나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진 문제와 같은 것들을 둘러싸고 명과의 갈등을 빚었으나 언제 이후에는 태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때부터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잠시 명과 친선할 시간이 있기는 했으나 이 요동정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있었어요? 천령, 이북지역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요동정벌의 계기가 됐죠. 이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조선 태종 시기에 오면서 친선 관계로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4대는 당시 동아시아의 아주 관행적인 외교 형식이었다. 그래서 조공하고 책봉 받는 형태죠. 왕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사신을 보낼 때 조공품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조선의 필요한 문물들을 더 많이 들려서 보내줬다. 그래서 이 조공 책봉 관계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기본이었다. 이것은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명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내용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뭐 항해 조천도라고 해서 1624년에 명예사신으로 파견된 일행의 행차기를 담은 그림이다 라는 내용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표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선 성종 때의 관리 최부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떠도는 이야기, 어디까지 갔대요? 중국 남쪽 해안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류한 160여 일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표해록이죠.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오면서 내용들을 쭉 한번 표해록 여기 한번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선 세종 시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은 일단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여진에게 회유, 그 다음에 강경책을 병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무역서 설치했다, 경제적 요구 수용해줬다, 귀순 장려했다. 요 내용들은 모두 뭐예요? 그렇죠. 회유책. 잘 지내보자. 약간 꼬드기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부터 내려오는 것이 요 내용들이 보면 무슨 책이에요? 강경책이죠. 강경책은 대부분 전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색깔이 안 바뀌고 있죠.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국경 부근에 무역소 설치했다. 그래서 말, 모피 등을 가지고 오면 우리와 필요한 농경민들이 줄 수 있는 필요한 생필품들을 여진에게 주고 그들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무역 장소를 얘기하고요. 경제적 요구 수용했다, 사신을 주고받았다, 귀순을 장려했다라는 내용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이 북방의 주민들을 약탈하거나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제 그들의 본거지를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왕 때에 여기 나오면 세종 시기. 세종 때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사군과 육진,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사군 육진 지역 나오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적극 이주시켜 살게 했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백성들을 사민한다고 합니다. 사민 정책으로 이사시키는 거죠.
남쪽에 살던 백성들을 우리가 확장한 영토에 살게 함으로써 진짜 우리 영토라고 못 박는 거죠. 그리고 톡창민 중에 힘 있는 자를 무엇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 토건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토착민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현재와 같은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지역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일본, 동남아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고려 말에 외구의 침략 이야기했죠. 이것도 조선 건국에 계속해서 이어졌다.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어느 누구는 세종은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외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쓰시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의 어디를 이야기해요? 그쵸, 대마도를 이야기하죠. 대마도는 부산에서도 그 날씨가 좋은 날은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바로 대마도입니다. 자, 쓰시마섬 토벌했고요. 이정무 보내서. 그리고 조선 정부는 삼포를 개항하고 제포, 부산포, 연포 개항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허용했다. 앞서 우리가 삼포외란, 을묘외변 설명할 때도 대부분 이들이 이제 일으키는 난의 원인은 조선과의 무역량의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난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시암, 류큐, 자와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교류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약재, 향신료, 유황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문물을 가져갔다 해서 조선 초기의 대관계라고 나와 있는 요거에 보면 어떻게 우리 금방 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죠. 명과는 사대했고요. 주변 나라와는 교린했습니다. 그래서 여진과는 요러한 교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아래와 같은 교린을 했다. 그리고 여기 시암, 류큐, 자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이런 교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조선 땅에 만들어진 일본 마을이라고 해서 초량 외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삼포 개항하고 그다음에 외관이라는 행정부를 둬가지고 사무 등을 처리하게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난 이후에는 다른 두 곳은 닫고 부산포 한 곳만 개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숙종 때에 가면 부산포에 있던 외관을 초량으로 지금의 이제 초량역 부산역 일대거든요. KTX 부산역 일대에 있는 그 일대로 옮겼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일본인들이 주거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산동반도에 신라촌, 신라소, 뭐 신라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한 것처럼 여기도 마치 일본인 마을과 같은 일본인들의 주거 지역이 부산에 형성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양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일단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외교는 끊어졌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좀 애매하죠. 그러나 전란 이후에 새로 수립된 에도 막부. 그런데 사실상 일본이 조선과의 외교를 사실 뭐 이렇게 뭐 무자르듯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이때는 아직까지도 일본이 우리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에도 막부 자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선에게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당연히 찬반의 의견을 분분했으나 어쨌든 전쟁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데려오고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기유약조 여기 보면 나오죠. 기유약조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그것의 또 하나가 통신사 파견을 재개하는 것이다. 무역을 일부 허용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기유약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세삼이두라고 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하고요. 백석. 세견선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단의 양도 이렇게 제한한다. 라는 내용. 그래서 무역량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 개해약조보다 무역량이 줄어들었으나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이 교역을 재개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도 에도 막부의 실권자가 바뀔 때마다 쇼군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여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그래서 통신사 파견하면 이제 일본에 없는 또 진귀하고 값싸고 좀 귀한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막부 혹은 쇼군의 지위가 좀 인정받게 되고 그 백성들 보기에도 좀 괜찮죠. 그래서 19세기 초까지 통신사를 파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통신사의 눈에 비친 일본인들의 생활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는 양난 이후 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죠. 자, 여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연행사니까 청나라와의 관계죠. 그래서 조선에서 명에 파견하는 사신을 조천사라고 하고요. 청에 이제 보내는 명에는 조천사, 청에는 연행사. 그래서 연일회가 원칙이나 뭐 여러 경우가 있을 때에는 뭐 자주 가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세기 말에는 청이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일대를 상역화했다. 다른 민족의 이주를 금지했다. 이 청이 누가 세운 나라예요? 그쵸?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만주족이 세운 나라로 후금이었다가 청으로 이름을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와서 계속, 왜냐면 그때는 국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처럼 뭐 국경을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국경에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입국 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의뢰이 넘어 다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청이 어떻게 해요? 문제 삼죠. 그래서 두 나라의 국경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면서 숙종 때에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다?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조선과의 경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문강이 어쨌든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아요. 이 토문강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두만강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그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뭐 베이징 최대의 변화가 유리창.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면 이런 진귀한 것들, 구슬, 뭐 거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사와 연행사 요 차이점 설명해놨고 요 내용들은 쭉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요 무엇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